심근경색증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가슴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처럼 대동맥 판막 스텐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판막 스텐트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장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인이 뭐 어떤 걸로 이제 사망하느냐, 한국인들 보면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80세 넘었으면 이제 한 살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80세고 뭐 20대, 30대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합쳐서 80세니까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사시면 대부분이 다 80, 90까지 다 사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암에 안 걸리면, 심장병이 안 걸리면 돌아가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가 사고 자살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걸로 사망하느냐 보면은 암에 걸리지 않거나 심장병, 뇌졸중을 안 걸리면은 그냥 백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다들 장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다 지금 다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심장질환을 갖다 두 가지 나눠놨는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나눴는데요. 사실은 같은 병입니다. 심장, 뇌혈관 다 혈관질환입니다. 혈관질환. 혈관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에요.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런 혈관병이 왜 생기는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못 먹으면은 잘못되고 숨 안 쉬면은 돌아가시죠. 그 이유가 우리 운동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숨 쉬고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숨 쉬고 먹는 게 안 되면, 숨 쉬고 먹는 게 우리가 숨을 쉬어서 받아 마신 산소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제 공급이 되어 있잖아요. 공급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수도관. 그 수도관이 혈관이에요, 혈관. 근데 그 혈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혈관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1층부터 13층 아파트까지 상수도 파이프만 있다고 해서 물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높은 압력이 있어야 13층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려면 좋은 펌프가 있어야 돼요. 압력 펌프가. 그 압력 펌프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도 역시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심장 스스로도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먹기 위한 혈관이 필요해요. 그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혈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거나 혹은 다른 병이 있거나 혹은 생활이 좀 살찌시거나 운동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이 수도 파이프가 이 건강한 수도 파이프가 아니고 이렇게 녹슬고 막힌 수도 파이프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병드는 겁니다. 우리 상수도 파이프가 녹슬고 교체할 때 되듯이 심장혈관이나 우리 몸의 혈관들도 다른 병들이 생기면 이렇게 낡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병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혈관병이 왜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요즘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옆에 마른 편은 아닌데요. 저희 할머니는 말랐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 외에는 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올시 시대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살찌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가 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변에 보면 엄청 먹을 게 많죠. 그리고 싸든 식일수록 고칼로리에 영양분은 별로 없습니다. 에너지는 엄청 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도 과거만큼 운동을 안 하시죠. 보면. 사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물만 드셔도 살찐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들어온 만큼 나가지 않으면 그 남은 에너지가 몸에 쌓여요. 그게 살이 되는 겁니다. 살. 근데 물만 마시면은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그만큼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많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젊을 때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밥 한 공기를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아도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그 남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살이 찌거나 그 다음 중요한 게 혈관에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혈관 단면적이에요. 단면을 혈관을 갖다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노란 건 뭐냐면 이제 혈관병 동맥경화증이라는 겁니다. 혈관에서 이제 병이 생기면 연세가 드시거나 비만하시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남는 병들이 생기면 혹은 담배를 태우시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것은 혈관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병이 있는 거예요. 담배를 태우면 혈관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고 고혈압, 압력이 높은 고혈압이 생기면 혈관이 계속 고압이 혈관에 가해지니까 혈관이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내막에 이런 노란 기름때가 쌓여요. 이게 찌꺼기인 거죠. 남은 에너지가 이렇게 노란 기름때로 쌓이는데 이게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사실 우리 몸에 뭐 10손가락으로 안 아픈 손가락 한 개도 없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혈관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이 이런 혈관이 쫙 가다가 나이, 비만, 담배, 운동 부족,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꽉 막히게 되면 중요한 부위는 이제 큰 장기 손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중요한 부위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머리하고 심장입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생기는 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는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병입니다. 같은 병.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동맥경화증, 남은 에너지가 혹은 혈관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꾸 담배 태시는 분, 고혈압 조절 안 하시는 분,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고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병을 갖다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두 가지 합병증이 심장으로 가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요. 머리로 오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합치면은 거의 암만큼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운동,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심장병, 뇌졸중만 예방하시면 그리고 암에 대해서 그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시면 백수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약도 많이 좋아지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심장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왼쪽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림 보면은 왼쪽은 왼쪽인데 여기가 복장뼈입니다. 복장뼈 가슴 가운데. 사실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심장이. 가슴 가운데. 심장 크기는 한 주먹만 합니다. 자기 주먹만. 그래서 가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약간 왼쪽에 있어요. 약간 왼쪽. 그래서 심장이 아픈데 많은 분, 어떤 분들은 제 외래로 오시는데 여기 왼쪽 젖꼭지 아프다고 심장병이라고 오시는데요. 사실 심장 위치는 가운데니까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심장이 아프면 대부분 가운데가 아파요. 이렇게. 여기가 심장이에요. 이렇게. 심장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전신으로 피를 보내러 이렇게. 이게 심장입니다. 이렇게 펌프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갖다가 머금어서 한번 꽉꽉 짜는 거. 가슴 만져보면 쿵쿵거리잖아요. 쿵쿵거릴 때마다 한 번씩 온몸으로 피가 한 번씩 꽉꽉 짜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뭐냐면 대동맥이라는 겁니다. 여기 판막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심장도 역시 근육이에요. 펌프가 돌아가려면 이 펌프 자체도 기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펌프에 기름을 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 임금님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에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혈관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이게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이 만약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 기름때가 차여가지고 노란 기름때가 차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관상동맥이 피하고 피, 즉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 부위인 이 부위가 심근 손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심근 손상이라고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말로 적었는데 사실은 그 부위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피가 안 가면 손가락 썩듯이 심장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엄청 아파요. 엄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행이신데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구급차로 실려오는 경우가 대반사신 거죠. 혹시 주위에 이렇게 심장이 엄청 아프거나 그러면 지나가다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이 돌연사라고 하는데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근경색증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러면 주위에서 가장 먼저 신속해야 될 것은 환자가 이렇게 돌연사 환자들 갑자기 그 심장 마비가 있으시면 그냥 가슴 마사지 열심히 하시는 게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은 119를 부르는 거예요. 다들 서울에 사시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는 서울이 서울공화국이어서 특히 서울에 사시면 119를 부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저희 응급실에서 저한테 온 환자들을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요. 환자가 이제 심장마비가 생기고 전화를 몇 시에 했고 119 구급대원이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 환자한테 몇 시에 도착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 10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고 이런 시간보다 그러다 보면 10분 넘어가거든요. 그냥 119에 전화하면 10분이면 와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하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다 갖고 와서 빠르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딸아들한테 옆에 보고 만약에 부인이나 혹은 남편이 이런 심장 마비가 왔다. 그럼 제일 먼저 알리면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시 심폐소생술을 배울 기회가 계셨다면 심장 마사지를 갖다가 그냥 쉴 새 없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내 주위 사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환자가 다행히 119 구급대원한테 빨리 실려서 병원에 1시간, 2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 좁아진 혈관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이거는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원인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름때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툭 터집니다. 이게. 그럼 안에 있던 기름때가 밖으로 나와요. 혈액하고 이렇게 응고가 됩니다. 피 안에서. 우리 피가 밖으로 나오면 응고가 되죠. 피가 멎어져고. 핏줄 안에서는 응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때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혈관 안에서 피가 응고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심장에 꽉 막히는 게 심근경색증인 거예요. 그래서 119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막혔죠. 이게 관상동맥 교용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꽉 막혀 있으면 저희는 응급팀들을 갖다가 급하게 소집을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병원,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모든 병원에서 응급실에 환자가 올 때부터 시술할 때까지 90분 이내에 90분이란 게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사실 막상 일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접수하고 뭐하고 환자 이렇게 옮기고 가다 보면 90분 다 지나갈 수가 있는데 90분 이내에 뚫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가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은 119를 통해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오면 90분 안에 뚫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혀있던 혈관이 그럼 밑에 있는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이 엄청 아파요. 피가 안 가면 심장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라는 한 개 넣어서 이렇게 뚫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엄청 아팠던 환자가 금방 좋아집니다. 이 까만 게 이제 피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시술을 하냐?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사타구니입니다. 다 여기 소독된 천으로 덮었고요.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 시술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사타구니가 이렇게 콩알만하게 생긴 데가 있잖아요. 시술하셨던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타구니에는 콩알만한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천자를 하고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급하거나 아주 복잡한 시술은 사타구니로 하고요. 간단한 시술은 요즘은 환자분들을 훨씬 편하게 해드리려고 손목으로 합니다. 손목으로.
이렇게 손목만 이 정도 보시기에 이게 뭐 아주 아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발전해서 손목에 작은 바늘만 이렇게 넣고 이 관을 통해서 이런 카테터라고 합니다. 카테터를 여기 대동맥이라고 말씀드렸죠. 혈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관상동맥을 좁아지거나 막힌 곳을 뚫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있고 제 밑에 같이 간 친구고요. 이렇게 환자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피도 안 나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팔로.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풍선으로만 했는데요. 요즘은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스텐트. 좁아진 곳을 갖다가 풍선으로 늘려놓으면 다시 막히기 때문에 철망을 넣어놔요. 철망을. 이 확대가 돼서 커 보이는데 혈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사이즈는 직경이 가장 큰 게 4mm, 조금 더 큰 4.5mm, 보통 3에서 3.5mm입니다. 길이는 한 10mm짜리도 있고 길면은 40mm입니다. 1cm에서 4cm 사이입니다. 그거는 병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한 개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쓰면 한 4개, 5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4개, 5개를 넘어가면 대부분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스텐트가 4개, 5개 이상 사용할 것 같을 정도로 많이 심하면 우리가 하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스텐트 시술보다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좀 환자분들이 좀 아프시겠지만 가슴을 열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는 관성동맥 우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환자들한테 아프시지만 훨씬 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스텐트를 1개나 뭐 2개, 많게 한 3개 정도 사용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나, 저희 스텐트 시술을 하나 거의 장기 예후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이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스텐트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방법인데 여기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오른쪽 혈관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짤록하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보통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온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걸으시면 가슴이 아프고 쉬면 괜찮은 겁니다. 걸을 때는 심장이 많은 피를 요하기 때문에 피가 100이 필요한데 좁아져 있으니까 100이 못 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가 쉬면은 한 50만 피가 가도 되니까 그때는 가슴이 안 아픈 이런 협심증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가늘한 관을 넣고요. 설사줄이에요. 그런 다음 풍선으로 이렇게 좁아진 부위를 늘린 다음에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스텐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좁아진 게 열린 거죠. 이런 단순한 시술은 한 10분이면 됩니다. 요즘은 단순한 시술은 외래에서 받고 당일 퇴원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2박 3일 이상 입원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도 입원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경험도 많아지고 약도 많이 좋아져서 1박 2일 혹은 뭐 당일도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팔로 딱 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장을 고쳤는데 겉으로 보는 거는 그냥 주사바늘 찔린 자리 팔에 이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팠던 할아버지가 스텐트 시술 바로 다음 날은 이렇게 굿바이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같은 분을 찾으려는데 머리가 없으신 건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신기술 테크닉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혈관이 이상하다고. 근데 정작 저희 병원에서 혈관 촬영을 하고는 그 진료비도 비싸잖아요. 저희 병원. 비싼 돈 내고는 그냥 약물 치료하자고 합니다. 스텐트도 안 넣어주고. 그래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다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그 선생님들의 그 혈관 상태가 아직까지는 스텐트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스텐트를 넣어야 할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 CT나 다른 병원 CT를 찍고도 많이 오시고 혈관 촬영을 하고도 많이 오시는데요. CT를 찍거나 혈관 촬영한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 좁아져 있다고 해도 상수도 파이프가 아무리 낡아 보여도
불만 잘 가면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때까지 쓰다가 뇌혈관 쓸 때까지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치료하시는 게 현재까지 좋습니다. 아무리 스텐트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스텐트가 뇌혈관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물 치료하다가 스텐트 넣는 게 현재까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상용의 혈류나 압력을 측정해서 그 압력이 좁아진 것이 전후로 압력차를 유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공대 얘기랑 똑같습니다. 기계적인 얘기입니다. 압력차를 유발해야 이 좁아진 혈관이 정말로 좁아지는 겁니다. 압력 차이가 없으면 눈으로 보기에 좁아져 있어도 피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압력 철선, 압력을 잴 수가 있어요. 관상정맥 내에. 그 좁은 작은 혈관 내에 압력을 다 측정을 해서 일일이 측정을 해서 눈으로 보기에 혹은 다른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저희 병원에 오라고 해도 저희가 압력을 측정해서 괜찮으면 그냥 약물 치료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이렇게 약물 치료 잘 유지하니까 스텐트 넣은 것보다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일이 한 41% 좀 줄었어요. 다 저희가 외부 학회에다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넣기 싫거나 혹은 못 넣어서 스텐트를 안 넣는 게 아니고 가능한 뇌혈관을 가지고 살다가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스텐트 넣는 게 최근 저희 심장내과의 지침이고 앞으로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 두 번째는 이제 스텐트가 철 스텐트예요. 철. 사실 철은 아닙니다. 합금이어서. 하지만 이제 평생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게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내 몸에 스텐트란 철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고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넣었을 때 좁아진 혈관만 이렇게 펴주고 그런 다음 녹아서 없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뭐냐면 녹말 이쑤시개 있죠. 녹말 이쑤시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녹말 이쑤시개도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걸로 라면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녹말 이쑤시개도 물에 불 뿌리면 녹아 없어집니다. 이 녹말 이쑤시개와 비슷한 성분으로 스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녹는 스텐트가. 지금 녹는 스텐트가 철 스텐트보다 무조건 우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컨셉이 훨씬 좋습니다. 녹는 스텐트는 한 2, 3년 시술하고 난 다음에 2, 3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그 혈관이 과거 혈관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녹는 스텐트를 갖다가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최신 기술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A medical innovation, naturally dissolving stents work with your body to effectively treat heart disease by potentially restoring natural function to your arteries in a way that isn't possible with permanent stents. Heart disease causes arteries to narrow or become clogged, limiting blood flow. Naturally dissolving stents are specially designed to open clogged arteries and provide temporary support to help restore and maintain blood flow to the heart. Once in place, the stent releases a drug that reduces inflammation and tissue growth. As the artery heals, the naturally dissolving stent slowly breaks down into water and carbon dioxide, both elements that occur naturally in the body. By the time the stent has completely dissolved, the previously clogged artery will be restored to a more natural state, and the treated segment of the artery can remain open without the extra support of the stent. Without a permanent implant left behind, the artery can move, flex, and pulsate naturally to supply the heart with blood, allowing you to look forward to a future with renewed possibilities. It's these restorative capabilities that make naturally dissolving stents a dynamic treatment for heart disease. 이게 받게 될 환자들은 몇 가지 시술 후에 중요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유는 그때 보여드렸던 혈관 안에 그 기름때가 다시 안 끼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요즘 보면은 제가 그 심장병 제 환자들한테 아스피린 처방하면은 요즘 그 TV나 이런 데서 보니까 아스피린 부작용이 많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스텐트를 넣지 않은 사람한테서 아스피린을 갖다가 고혈압만 있다고 아스피린 먹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떤 약을 먹는 것을 갖다가 1차 예방치료라고 하는데, 병이 없는 사람이 1차 예방치료에서의 아스피린의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스피린 먹고 속 쓰리고 뭐 위치를 하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뇌졸중이 있었거나 심근경색증이나 혈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아스피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이유가 스텐트를 넣으면, 이게 스텐트를 넣은 자리인데요, 아스피린이나 원래 두 알을 드셔야 되거든요. 아스피린 혹은 플라빅스, 이렇게 두 알을 드시는데요, 안 드시게 되면 이렇게 막힙니다. 다시. 우리 몸에 이물질이 있으니까 그 혈액이 이물질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갑자기 피가 붓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그 혈전증의 빈도는 최근 매우 드뭅니다. 0.6%. 과거에 뭐 흔하다고 했을 때도 1년에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0.6%였는데요. 요즘 나온 스텐트는 더 좋아져서 0.6%보다 더 낮아요. 그래도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다시 막히면 이건 심근경색증으로 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아스피린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몇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스피린 이거 소염제고 해열 진통제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용량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해열 진통 목적으로 먹는 거는 고단위입니다. 500mg 이상. 근데 심장병 예방으로 먹는 거는 한 100mg. 베이비 아스피린입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은 먹는다고 해열 진통 소염 효과는 없고요. 주로 효과가 뭐냐면 그 혈관에 혈전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겁니다. 혈전을 예방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릴 약은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드린다고 하시면은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데 왜 먹어야 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약이 처음 나온 것은 콜레스테롤 약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동맥경화증의 치료제 및 예방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리피토, 크레스토라고 한 거 아마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 약을 먹으면 혈관 안에 있는 기름때가 더 이상 쌓이지 않거나, 어떤 재수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기름때가 없어져요. 그 약이 바로 혈관 안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드셔야 되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텐트를 넣고 동맥경화증으로 뇌졸중이나 혹은 심근경색증이 생긴 환자들은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방을 해보면은 다른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돼요. 약을 드시면은 대부분의 환자, 90% 이상의 환자들은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 의사들이 끊으라고 하는데요. 끊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평생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게,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한테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오래 살게 해주는 약입니다. 딱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약은 두 가지입니다.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이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병이 있었던 분들, 그냥 단순히 고혈압만 있거나 혹은 연세 많으시니까 드시죠 이랬던 분들은 안 드셔도 뭐 상관이 없는데, 심장병이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담배. 제가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안 하고 살도 좀 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담배 안 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담배를 태셨다가 끊으셨는데요,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정말로.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직장 스트레스 많다고 담배 태시는데요, 스트레스로 마음 아프고 담배 태셔가지고 폐하고 심장이 나빠지는데 몸 다 망가집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를 태시면 내 스스로도 해롭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바람의 위험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3, 4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고 딱 혈관의 노화 정도가 금방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담배 독이 다 빠지려면 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답니다. 언제 끊어야 되냐?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인자, 생활습관 교정,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지혈증 약,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 왜 드시냐고, 평생 드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평생 드셔야 될 이유는 사실 쉽지 않죠. 평생 약 드시기가.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이런 병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이 있다고 해서 내한테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심장병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이 있으면 자꾸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덜썩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요 하는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 이유가 그 병은, 이 약들이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다리 맞추고 나면 더 이상 다리 약 드실 필요 없죠. 근데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 다음에 당뇨약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억눌러주는 겁니다. 억눌러주면서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약이. 가끔씩 약 드시면서 좋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몸무게 한 90kg, 100kg 나가시는 분이 운동 열심히 해서 80kg, 70kg 줄이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런 다음 4년, 5년 잘 유지하시면 혈압도 떨어지고 당이 있던 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약 끊습니다. 혈압약도 끊고. 근데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몸, 보는 게 건강한 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햄버거 있고, 소세지 있고, 맥주 있고, 케이크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같은 몸인데요. 예, 옆에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과일 드시고, 이렇게 녹색의 몸으로 바꾸시면 혈관에 쌓이는 기름때를 갖다가 많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심장병에 대해, 심장협식증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병이 있으시면 그 병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병이 생긴 것 같으면 조금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 치료를 하고 가시면 이제 젖꼭지 근처가 이제 꿈틀만 거려도 이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심근경색증 왔는가 싶어서.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내 몸의 반응, 내 몸의 통증이나 내 몸의 반응을 잘 기울여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몸이 아픈 건지, 혹은 예전부터 내가 가슴에 굴뚝굴뚝거리게 있었는데 내가 심장병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이로제 걸리세요. 그래서 정말로 심장이 안 좋으시면 바로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않고 자꾸 그냥 꿈틀꿈틀 옛날부터 그랬던 거였으면은 자꾸 마음을 안정하셔야 됩니다. 아니시면 자꾸 이렇게 불안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 몸의 소리에 조금 더 내 스스로 귀를 기울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아픈 거는 심장병 절대 아닙니다. 머리 뒤쪽으로 해서 귀 위로 이렇게 두통 올라오는 거 심장병 절대 아닙니다. 많이 이렇게 뒷목 뻐근하다고 하시는데 아주 죽을 정도로 뒷목이 뻐근하지 않은 이상은 그때 뇌졸중을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장병 아닙니다. 그리고 젖꼭지 근처를 이렇게 콕콕콕 쑤시는 거, 뜨끔뜨끔 콕콕 오리조리 왔다 갔다 거리는 통증은 절대로 심장병 아닙니다. 그리고 명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심장병 아닙니다. 심장병인 것은 어떻게 아프냐,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빨리 걸으면 가슴이 꾹 아픈데요. 어딘지 모르게 이게 복장편, 심장고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뻐근하게 아프신 게 심장병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목으로 뻗치거나 혹은 왼쪽 팔로 뻗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심장병입니다. 심근경색증이 앓게 되면 30분 이상 죽듯이 막 땀 삐라듯이 아픕니다. 이게 심장병이지, 아까 말씀드린 작은 부위가 돌아다니면서 콕콕 뜨끔뜨끔 두근두근, 이거는 심장병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니트로글리세린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응급약이라고 의사들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심장병 있으신 분들이 가슴 아파서 참아요. 참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을지 알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중독되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심장에는 인산처럼 좋은 약이니까요. 흉통이 생기면 바로 혀 밑에 넣으세요. 그리고 사라지면은 괜찮습니다. 돈 넣을 필요 없고요. 넣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5분 뒤에 다시 한번 넣어보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니트로글리세린은 사람 살리는 약이에요. 꼭 잘 드셔야 되고, 중독되는 약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꼭 드셔야 됩니다. 흉통이 생기면.
이제까지는 제가 협심증, 식문세증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판막 스텐트 시술이라고 최근에 개발된 시술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 대동맥으로 나가는 이 문입니다. 이 문이 대동맥 판막인데요. 이렇게 정상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 드시고 뭐 다른 병이 있으면 좀 일찍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석회화가 심해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럼 이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온몸으로 피가 안 가겠죠. 그럼 숨 차고 가슴 아프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인의 심장 초음파 소견이고요. 잘 열리죠, 문이. 요거는 딱딱하게 굳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의 소견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아무 증상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흉통이 생기거나 졸도를 하시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병이 몇 년 안 남은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흉통이 생기면 평균 여명이 한 2년이라고 하고요. 시신했을 때 3년,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한 2년이라고 합니다. 2, 3년. 1년에 증상이 있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은 1년 사망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세요. 저희가 치료한 사람들이 나이는 80 정도 되십니다. 70대 말 80. 혹은 다른 병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 수술이거나 수술 불가능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이 질환의 한 3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수술로서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게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알란 그리비엔데요. 이 사람이 이 시술, 탑이라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는 대동맥 판막 스텐트를 개발해서 이분이 첫 번째 시술하는 환자입니다. 50대신데요. 심장 쇼크로 돌아가실 분은 이분이 그동안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로 최초로 14년 전에 시술했어요. 이분 다행히 잘 살았습니다. 시술 자리에서 바로 사셨어요. 돌아가실 것 같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걸 개발해가지고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명예 훈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병원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시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이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좁아진 대동맥 판막입니다. 과거에는 가슴을 열었는데요. 가슴을 열지 않고 사타구니 혈관으로 이렇게 철사줄을 올린 다음에 좁아진 대동맥 판막으로 풍선을 쭉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풍선이에요. 경피적인 말은 가슴을 열지 않고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풍선으로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벽에 확 붙여요. 그런 다음 판막 스텐트가 있습니다. 판막 스텐트. 요 안에다가 요게 판막 스텐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표면은 판막 스텐트가 한 이만한데요. 그거를 갖다 기술적으로 잘 접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혈관을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병들어서 좁아진 대동맥 판막에다가 새로운 판막 스텐트를 장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습니다. 국소 마취만 하고 그리고 주무신 상태에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좁아진 판막이 이렇게 새로운 판막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한테만 하거나 혹은 수술의 고위험 환자한테만 이 시술을 하라고 되었는데요. 올 4월 달에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데이터를 보면 수술의 중등도 위험군,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발표된 걸 보면 수술의 저위험군한테서도 이 시술했을 경우에 수술과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수술적 치료, 75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보다 이 시술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의 60%가 이 시술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어떠냐? 우리 병원은 현재까지 한 2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유수,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자고 해서 우리 병원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 중국, 그리고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8개국에서 800명의 환자, 이 시술을 환자를 갖다 봤어요. 평균 연령이 82세십니다. 이 시술 하신 분이 남자가 57%였고요. 그리고 시술 성공률은 97.5%였고 82세신 분들이 이 시술을 받고는 1년 동안 문제없이 사시는 분들이 한 90%는 문제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사시는 분들은 한 84% 정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술을 받지 않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1년 사망률 50%였거든요. 근데 시술 받음으로써 이제 수술하지 않고 가슴 열지 않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1년에 한 90% 이상은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 저희가 하고 있는 시술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젊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으신 분들, 시술적으로 위험하신 분들은 여전히 수술, 뒤에 김준봉 교수가 뒤에 앉아 계신데, 김준봉 교수가 하는 제휴을 해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환 수술이 그 스탠다드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덜 힘들게 경피적으로 하는 판막 스탠트도 좋은 대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피적 판막 치환술 하신 대동맥 스탠트 하신 분들 모임인데요. 여기 다들 평균 연령이 82세, 가장 고령의 환자분들이십니다. 아마 100세까지 문제없이 사시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다들 잘 들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